누가 시를 읽는가? 프레드 사사키 돈셰어 역금 신에게 옮김 신들의 광기 헬렌 피셔 나는 사랑에 빠진 데를 연구한다.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나는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 49명을 내 스캐너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에 집어넣었다. 17명은 막 사랑에 빠져 행복에 겨운 상태였고 15명은 상대방으로부터 막 거부당한 상태였다. 17명은 평균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서도 여전히 배우자와 사랑에 빠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40줄의 남자였다. 모두에게서 뇌 기저 부근에서 아주 작은 공장이 가동되는 현상이 보였다. 뇌 기저는 사람에게 활동력과 집중력과 열망과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들의 광기라 부른 강렬한 낭만적 열정과 관련된 동기를 주는 신경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이다. 뇌 스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낭만적인 사랑과 연관된 일군의 심리적 증상들을 찾아보려고 학술서들을 뒤졌다. 전 세계의 시도 읽었는데 나로서는 그게 더 흥미로웠다. 다른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화성이나 화살촉, 토기 조각을 연구할 때 나는 시를 연구했다. 나는 시는 실망을 주지 않았다. 세계 곳곳의 시인들은 낭만적인 열정에 휩쓸린 사람의 뇌가 분출하는 감정의 낙진들을 묘사해왔다. 특별한 의미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하고 독특하며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줄리엣은 태양이야 로미오는 외친다. 인도의 시인 카비르는 이렇게 쓴다. 사랑의 길은 좁다. 오직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중국 오하인 비취의 여신에서 창포는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생긴 이래로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난 당신을 놓치지 않을 테요. 그러고 사랑에 빠진 이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사랑하는 이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은 사랑하는 이에게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 짚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은 옆으로 밀어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점들에 집중한다. 사랑하는 이가 모는 차는 주차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차와 다르다.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가 듣는 음악, 그녀가 읽는 책, 사랑하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랑에 빠진 이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9세기 중국 시인인 유한첸이 썼듯이 말이다. 저 대짜리를 차마 치워버리지 못하네. 당신을 집에 데려왔던 밤, 저걸 펴는 당신을 지켜봤으니. 사랑은 온종일 눈멀었다. 조선은 이렇게 말하고 열정이 커질수록 도파민에 젖은 뇌는 사랑에 빠진 이에게 지칠 줄 모르는 활동력과 일을 잘 풀릴 때는 도취감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절망으로 치닫는 급격한 기분 변화를 안겨준다. 이 회오리 바람, 에로스의 이 맹렬한 부하지경, 로버트 로웰은 이런 상상을 이렇게 불렀다. 이런 정신적 폭풍에는 신체적 반응이 동반된다. 19세기 일본의 여성 시인인 오노노 코마치는 이렇게 썼다.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는 밤 뜨거워라 점점 커지는 열정의 불꽃 내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는구나. 짜르르한 뱃속에서부터 진땀 나는 손바닥 후들거리는 무릎 두방망이질 치는 심장까지 이런 신체적 반란은 아마도 도파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화합물인 노르아드레날린의 효과일 것이다. 그렇게 다른 인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중독이 시작되고 그 중독은 자주 시로 묘사된다. 오, 널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걸 걸리라. 휘트만의 표현이다. 그리고 18세기 일본의 무명 시인은 그 갈망을 이렇게 요약했다. 나의 갈망은 그칠 데가 없어라. 하지만 사랑에 빠진 이의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생각한다. 향연에서 그는 사랑의 시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 한다고 쓴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필요이고 욕구이고 갈망이고 항시적 불균형이고 우리에게 삶의 가장 큰 목적인 짝을 얻으려는 에너지와 집중력과 동기를 주는 포유류 내의 원시적 부분에서 생기는 충동이다. 나는 사실 낭만적 사랑이 재생산에 관여하는 세 가지 뇌 체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성의 충동을 일정 범위의 짝을 찾도록 부추긴다. 낭만 사랑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짝짓기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자극한다. 그리고 애착 덕분에 우리는 아이가 유아기를 지날 정도까지 상대방과 오래 관계를 지속하며 같이 양육할 수 있다. 세 가지 사랑은 각기 다른 주요한 뇌 화학 물질과 뇌 전달 경로에 관여한다. 각각이 우리의 DNA를 영원히 전파하기 위해 진화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재생산 기제 중에서
제일 잘 묘사되는 것이 낭만적 사랑인데 아마도 도파민이 창의성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화학물질이 뇌를 적시면 각성 상태와 에너지가 생기고 뭔가를 창작하도록 사랑에 빠져 흥분한 이를 몰아가는 창의적인 불길이 일어난다. 마음은 기본적으로 동사다. 철학자 존 듀이는 그렇게 썼다. 마음은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시인들은 이런 두뇌의 활동을 언어로 포착하여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감정의 일부를 감지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헬렌 피셔, 생물인류학자로 킨제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럿거스대 인류진화연구소의 연구 교수이며 수석 과학 고문이다. 피셔는 비교 문화에 관한 데이터뿐 아니라 fMRI 뇌 촬영 기술을 이용하여 진화와 인간의 낭만적 사랑과 애착, 가족 생활의 변화 추이를 연구한다. 사랑 해부학, 우리는 왜 사랑하는가, 왜 그인가, 왜 그녀인가 등 6권의 책을 저술했다. 아무것도 모르기, 지아 톨렌티노. 나는 온종일 인터넷에 붙어 살면서도 인터넷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낯선데 인터넷의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모순적인 이중 명령을 보면 누구라도 내가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마치 의무라도 되느냐 모든 세상사에 관여하여 계속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지만 늘 자신이 옳다고 믿어야 한다. 대중의 수사의 형태에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 압박이 갈수록 강력해진다. 인쇄 매체가 온라인 매체를 반영한다. 온라인 매체가 소셜 미디어를 반영한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소용돌이처럼 정체성을 놓고 벌이는 일련의 전투처럼 느껴진다. 전투에서는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잘못 전달한다. 인터넷에 글을 쓸 때의 위험이란 자신의 섣부른 의견에 너무 많은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귀중한 부분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스쳐가는 생각은 내면한 시간이 필요하다. 복잡한 고심 없이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수상쩍은 것이 없다. 시 강습회에서 전혀 다른 두 무리의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지금의 인터넷을 지배하는 재기적인 수다스러움과 자기 정당화에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무리는 대학 신입생들이었고 다른 무리는 7살에서 9살 사이의 아이들이었다. 전자는 미시간 대학이었고 후자는 휴스턴 제4구에 있는 후줄근한 공립초등학교였다. 당연히 수업 내용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리처드 사이켄,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너는 어떻게 익숙해졌니? 너는 어떻게 그새 거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지? 와 앤 섹시턴, 여기 내 인생의 방 안에서는 물건들이 자꾸 바뀐다를 이해했다. 아이들은 찰스 시믹의 내 신발과 니키 지오바니의 내 멋대로 굴기와 리처드 브라우니 부티건의 너의 매기 친구를 거친 뒤에 시를 써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약 3편의 예외를 제외하면 나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놓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기술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면서 계속해서 이 특정한 예술 형식을 빌어 내 두꺼운 두개골을 깨뜨리며 자명한 효과를 발휘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들은 대상이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양쪽 교실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첫 세행으로 내 인생의 작동 원리 같은 뭔가가 되어버린 루이스 글록의 붉은 양귀비였다. 위대한 건 이성이 아니다. 시가 더 진행되면 나는 얼버무린다. 의나라는 시적 기법을 통해 깊숙한 본능의 탄원은 글로 쓰인다고 해서 더 선명해진다고 느껴지지 않는 몇 안 되는 주제 중 하나다. 그 말은 내가 메리 올리버처럼 야생 기러기이고 부드러운 동물인 내 몸이 뭐든 좋아하는 걸 좋아하도록 내버려둘 때마다 문제의 그 동물이 늘 예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선두인가. 나는 이 시구에 의거해 살려고 노력한다. 나는 본능의 지위를 이기고 겸손히 확신을 이기기를 원한다. 위대한 건 이성이 아니다. 내가 아무한테나 시를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시와 나의 관계는 우회적이고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이다. 나는 시를 못 쓴다. 꼬박꼬박 읽지도 않는다. 시를 가르치는 일에서 나는 아무 권한도 아무 중요한 의견도 내가 옳다는 느낌도 전혀 없이 스스로를 학생의 위치에 놓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글을 쓸 때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말해놓고도 계속해서 거룩하다나 화려하다라 같은 더 선명하고 신선한 물고기를 찾기 위해 교실 한가운데로 낚싯줄 던지는 신용을 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듯한 기분을 자주 느낀다. 유심히 읽을 때는 내 구절의 양약 간격은 세면서도 이 흑대흑엔 축복이다. 내 무기의 흑대흑 범죄라는 캔드릭 라마의 2행짜리 대구 하나를 이해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대학 신입생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라마는 이 광고 전단지 같은 날렵한 대구를 내뱉고 이 두 행이 서로의 의미와 운율을 전도하는 방식은 내게 글쓰기라는 기본적인 작업의 실제를 사랑하도록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었다. 의견 따위는 잊어라.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확실히 잊어라. 저마다의 의미를 품은 문장을 쓰겠다는 과제를 갖는 것으로 너무 쉽게 얻어지는 건 모든 불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그리하여 스스로 평형 상태를 다시 고찰하는 것으로 그러고 작은 공간 내부의 평형 상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시는 시를 뺀 모든 것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시는 내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시작이며 끝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위대한 건 이성이 아니다. 무의 지점에서부터 세계가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계는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다 세계는 품고 앉아서 주변을 쿡쿡 찌르며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중력을 가질 심지어 새롭게 느껴질지도 모를 생각들을 형성해갈 가치가 있는 저 무상한 감각들을 전해준다. 지아 톨렌티노 뉴요커 웹사이트의 기자다. 이전에는 이세벨의 편집장과 헤어핀의 개건 편집자로 일했다. 음악 비평에서부터 젠더와 정체성 정치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의 주제들을 간에 글을 쓰고 뉴욕타임즈, 피치포크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 사면의 벽, 이언 맥킬리 크리어스트. 내가 영문학계를 떠나면서 시에 대한 열정이 시들어져가 아니라 친구들을 수술하며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친구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테드 휴스가 껐다는 불에 걸려 털나는 냄새를 풍기는 여우가 와서 그가 쓰던 원고에 피 묻은 아빠를 울려놓고는 당신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어라고 말했다는 꿈을 알게 되었다. 시는 스스로 내에 각인된다. 시는 대체로 언어가 그러는 것과 달리 대뇌 빛을 위로 그냥 쓱 미끄러져 사라지지 않는다. 시는 삶의 모든 입자가 들어있어 고대부터 인식과 정서적 의미의 자리였던 대뇌 변연계 깊숙이에서부터 맹렬하게 존재를 공격한다. 때로는 외국어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매끄럽고 익숙한 말들이 물러나고 낯선 말과 마주치면서 그 미에 담긴 선연한 경이감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면도를 하면서 읊어주시던 하이네시에 흘렀다. 임 아벤트 존앤 샤인. 그때 햇빛을 가리키는 진짜 단어는 존앤 샤인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인지 물건이 사그라졌다고만 하면 뭔가 미진한 듯했다. 사물은 페르시 분대일 때에만 정말로 사라졌다.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어머니가 잉글랜드 사람인데 참 이상한 일이다. 뭔가 일종의 잠복성 지식 같다고나 할까. 음악과 그림에는 즐기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있지만 시에는 그런 게 없다. 시는 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심지어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맡았던 정신과 환자에게 강한 온화의 차이를 물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기억한다. 같은 평화여 원하는 고통입니다. 블레이크의 필적할 만한 시구였다. 시가 토대로 삼는 비일상적인 연결, 즉 상징을 버리는 일은 단순한 논리적 통사나 의미보다는 언어의 종합적인 의미가 인식되는 데에 우방구에 달려있다. 이 우방구에서는 경험 또한 이해하기 쉽게 표상으로 가공되고 않고 선명하게 정말로 생생하게 남는다. 어른이 되고 나서 블레이크, 힐덜린, 스마트, 카우퍼, 클레어, 호킨스 등 특히 좋아하는 남성 시인들의 많은 수가 정신병을 앓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시인인 디킨스, 플라스, 샬럿 뮤, 스티비 스미스 모두가 정신병 아니면 성전체성 혼란 아니면 둘 다 겪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 경험이 시를 키우는 비옥한 토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나는 이런 이력들과 시인들 사이에 깜짝 놀란 만큼 만연한 전반적인 올감이 현상학적 단계에서 보자면 예외적으로 우방구에 치우친 내 기능의 편중 상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특정한 시구가 자꾸 떠오르곤 한다. 윌프리드 깁슨의 사물의 심장에서 심장은 부서진다라는 식으로 떠올리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그리고 라킨이 후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정말이지 우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삶의 매 순간에 열리는 장기적인 전망에 우리는 잘 맞지 않는다. 그것들이 우리와 우리가 상실한 것들을 연결한다. 하지만 순전한 우울의 공포는 그 어떤 신성한 목소리도 폭풍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 어떤 자비로운 빛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카우퍼의 표류자 마지막 연에 구현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면 다음과 같은 그의 반쯤 미친 듯한 시구에나 아, 나 불쌍해라. 어떻게 해야 끝없는 분노와 끝없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죽음과 지구와 천국과 지옥이 망쳐버리기로 작당한 자. 친구는 신이지만 신은 날 돕지 않겠다 맹세했지.
나도 홀로 고통받았고 내 감정을 전달할 유일한 길이 생애 마지막 몇 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낸 힐덜린의 시 몇 행밖에 없는 듯 했던 그 느낌을 기억한다. 두 연의 결처 엘리심에 거하는 신들의 행복하게 그지없는 영원한 생을 자세히 묘사한 뒤에 시는 이렇게 전환된다. 하지만 고통받는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쉴 곳이 주어지지 않고 더듬더듬 우리는 비틀거리고 엎어지며 가네. 1시간 또 1시간. 절벽에서 절벽으로 뒹굴며 떨어지는 물줄기처럼 매일 내내 알 수 없는 어딘가 속으로. 최근에 발견한 이보르거니의 이글거리는 시 신에는 정신과 의사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시다. 내가 보기에는 시 전체가 정신적 우울과 어떤 무자비한 힘 앞에서 극단적인 무기력을 느끼는 환자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듯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도와준답시고 그런 느낌에 장단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유익한 경고이기도 하다. 당신이 왜 삶을 이토록 견딜 수 없이 만들어놓고 나를 사면의 벽 안에 두었는가. 그의 마지막 시고는 아버지의 독일어 시구들처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하우스먼의 면도 시험을 통과한다. 내 마음에서 빛나는 것은 모조리 없어졌네. 신이 손수 기획했던 것들은 모두 사라졌네. 인간에 대한 잔인함은 반도 적을 수 없네. 인간과 인간 사이만큼 지독한 악이 번번이 짐작되는 곳도 없네. 영국의 학자이자 시인인 A.E. 하우스먼 A.E. 1859년, 1936년은 진짜 시를 가려내는 법으로 면도할 때 나직이 되풀이와 읊조려서 수염을 곤두서게 만드는 시가 진짜 시라고 말했다. 이언 맥킬크리스트,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이다.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에 대한 관심에 이끌려 의학을 공부했고 나중에는 존스 호킨스에서 뇌 영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옥스퍼드 울스우스 대학의 연구원이며 로열 칼리지 정신요법 학부의 연구원이었으며 영국 왕립예술협회의 회원이자 런던에 소재한 베들렘 로열 앤 모즐리 병원의 전 임상총괄자이자 상담 정신과 의사였다. 2009년에 영주와 밀사, 분리된 뇌와 서양의 형성을 출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낭만과 현실, 윌리엄 제임스 레녹스 주니어.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미군들이 이라크, 모술과 팔루자, 아프가니스탄, 잘랄라바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 복무하고 있다. 요즘 군대에 적은 지도자들에게 테러와의 전쟁은 힘들고 때로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이 와중에 웨스트 포인트의 비좁은 교실에서는 젊은 사관생도 들이 러디어드 카플린과 칼 샌드버거, 존 맥클의 시선으로 전쟁을 고찰하고 있다. 모든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들도 신입생 때 한 학기 동안 영문화 수업을 들으며 오비디우스부터 오원까지 스펜서부터 브루스 스프링스턴, 노래 썬더로드는 시적 장치들의 보물상 자다에 이르는 시를 토론하고 사관생들은 또 시를 암송해야 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과제가 제일 힘든 난관이었다고 회상하는 졸업생들이 많다. 오원의 역설적인 시 제목인 당연하고도 명예롭도다. 가 머릿속에 와서 박힐 정도로 쉽게 진술하듯이 시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낭만과 현실의 충돌과 결과일 수 있다. 이와 판박이로 우리의 신입 사관생들은 낭만적인 이상주의에 가득 찬 채 사관학교에 들어와 훈련과 통합성의 지도력이란 실질적인 현실을 배우며 47개월을 보낸다. 대체 왜 갈수록 전쟁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지는 시대에 미국의 미래 전투 지도자들은 직위법이니 역설적이니 아문이니 운율이니 따위로 공부하는데 16주나 쓰는 걸까? 소통할 수 없는 이는 지도할 수 없다. 시인은 힘있고 간결하게 현실을 묘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웨스트포인트로 구두와 서면 소통 기술 둘 다 강조하며 우리 교수진은 생도를 저마다의 요지와 형식, 구성, 정확성을 평가한다. 생도들은 시를 배우면서 언어가 가진 힘을 저마다 이해한다. 두운에서부터 의성화에 이르기까지 시인들이 쓰는 도구의 힘을 빌어 언어는 구문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와 비유적 묘사를 휘트먼의 경적의 초월성을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메가더 고볼스의 마지막 운율에도 초월성은 있다. 강을 건너는 때에도 저의 마지막 생각은 우리 군이고 또 우리 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렁차고 우아한 기준을 생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언어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둘째로 시는 기존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새로운 개념들로 무장하고 생도들과 맞선다. 웨스트포인트 교과과정에서는 시와 역사, 철학, 정치학, 법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목들이 새로운 개념과 남다른 관념, 대안적인 가치, 서로 상징하는 감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우리 졸업생들은 전투 중에 그와 유사한 난제와 직면한다. 모스크에 숨은 저격수를 쏴야 할지 또는 서로 경쟁하는 부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같은 난제들 말이다. 이런 문제는 교과서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투 책임자들은 스스로의 도덕성과 스스로의 창의성과 스스로의 기지에 의지해야 한다. 생도들에게 시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시는 우리 생도들에게 세상을 보는 새롭고도 극히 중요한 방식을 알려준다. 우리 세대의 많은 수는 그런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 내가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던 1967년 여름 졸업생들은 중앙 유럽에서 극도의 냉전을 동남아시아의 극도의 열전을 치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38년 후 어떤 것은 대단하고 어떤 것은 비극적인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 우리 손주들에게 아주 다른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역사와 사회 구조적 전환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잦은데 특히 이런 전환에 군사적 분쟁이 포함되는 경우가 그렇다. 루이스 심슨은 이런 모함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보병에게 전쟁은 거의 전적으로 물리적이다.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생각할 때 침묵에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다. 언어는 물리적 삶을 위조하고 그 물리적 삶을 절대적으로 경험한 즉 죽은 이들을 배변하는 듯 싶다. 일리아드 이후로 시는 다른 예술가들로부터는 불가능한 강한 힘으로 전쟁의 혼란과 공포를 포착해내는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크림 전쟁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읽을 수 있지만 어느 것도 테니슨의 경보 병여단의 돌진만큼 그 무의미한 야만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테니슨의 시몇 년은 전쟁의 낭만과 현실을 다른 어떤 수단보다 선명하게 전달한다. 미 육군 사관학교가 개간 시인을 배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명하게 소통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졸업생들을 키워낸다면 우리는 군과 이 나라의 더 나은 지도자들을 준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레노스 주니어 퇴역한 미 육군 중장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야전 포병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교육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백악관 펠로우십을 맡는 등 여러 참모직을 수행했다. 프린스턴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세인트리오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이쿠 경제학 스티븐 T. 질리악 나는 경제학자다. 하지만 내게 시는 창의성, 다른 말로 하자면 상징의 발견으로 가는 첫 번째 정거장이다. 청중이 누구든 간에 모형은 비유다. 경제학자라고 다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다. 시는 경제학의 느낌을 더해주며 이성과 감성 간의 틀을 메워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라티우스 덕분에 나는 내가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동료들인 추상적인 수학 이론가들을 유행하는 요리와 연결할 수 있었다. 제일 비싼 가게에서 생선을 휩쓸어 와도 충분치 않다. 구워서 대접할 때 잘 어울리는 소스가 무엇인지, 배부른 손님들이 몸을 일으키며 달려들 소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이쿠와 경제학을 접목시킨 때는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시기였다. 나는 225명의 경제학, 자연과 기계공학 전공 학생부와 학부생과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세계은행을 고려하는 데서 시와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교육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서리지 나이트 걸작선을 읽고 있었고 하이쿠와 사랑에 빠지는 중이었다. 나는 표준 경제와 모형들로는 거품 경제와 경제 붕괴와 전 세계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완강하게 이 주제들을 논의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을 생각했다. 나는 다음 시에서 내게 필요했던 가교를 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 부푼 희망의 어머니이자 절망의 정부여. 과연 애덤 스미스다. 신돌부터 정밀성과 효율성을 객관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다른 말로 하자면 가치 중립적인 과학의 덕목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들이 아마 경제학자들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덧셈에서 생기는 이익은 비용이다. 전형적인 하이쿠 예산은 17음으로 구성된다. 바쇼는 하이쿠 경제학의 재미있는 역사를 잘 이해했다. 적을수록 많고 많을수록 좋다. 각 시는 대략 사람이 숨 한 번 읊을 수 있을 만한 길이다. 이런 제약이 가혹하다 할 만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없는 자유로움이 그를 상세하고도 남는다. 창에 비친 상, 새끼, 참새가 앉아 유리를 듣네. 존 스튜어트 밀은 감동적인 작품인 자서전에서 자신이 경제를 느끼지 못한다고 썼다. 나는 무딘 강강 상태였다. 밀은 말했다. 이 위대한 철학자는 제레미 벤담의 비용 편익 분석에 기초한 도덕성 이론을 너무 많이 주입받은 덕분에 13살에 정치 경제학의 대가로 일컬어진 천재 소년이었다.
그는 20살에 신경쇠약을 앓았는데 자서전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구구절절 묘사돼 있다. 18세기 후반에 경제학자들은 열정과 이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양했다. 하지만 결국 벤담의 보상의 이유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대체함으로써 과학은 감정에 대한 전반적인 무시를 정당화했다. 밀은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로부터 이론과 실제 양쪽 모두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의 소양을 무시하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와 인간 본성의 한 요소인 상상력 전반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경험한 쾌락적 공리주의에 대항하는 심리적 전쟁과 뒤이은 신경쇠약은 시의 가치를 뒀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감정을 기르는 수단으로서 시가 인류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완전히 무지했다. 거의 두세기가 지난 지금 경제학에서의 감정과 상상력 배양이라는 오래된 과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달팽이 속도다. 시인이 이설이지 나이트는 어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상과 예술이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려면 플라톤을 필두로 한 철학자들이 머리에 관련된 뭔가를 이상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성과 감정 간의 분리가 일어났다. 밀과 마찬가지로 나이트도 경험에 입각하여 말한다. 시를 발견하기 전까지 분리는 나이트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한국에서 유산탄을 맞고 죽었다가 마취학 덕분에 소생했다. 나는 1960년에 실형 선고를 죽었다가 시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다들 알겠지만 플라톤이 예술과 삶을 분리한 것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이성과 감정이 말하기와 느끼기가 물리적으로 상호 연관된 변수라는 말의 믿음을 나이트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선호한다. 말하기와 느끼기는 가르치기와 듣기처럼 물리 법칙에 좌우되는 물리적 행위들이다. 나이트는 말한다. 내가 말할 때 내 속기 안에 뼈가 움직인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 목소리로 너를 물리적으로 만지는 셈이다. 그러므로 심상들, 소리들, 감정들은 나에게서 우리로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생산자이며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이제부터 실증 경제학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 과학이다. 나이트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속의 상징과 비유적 표현은 각자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에서 나온다. 대학 근처에 사는 이는 물고기를 잡을 것이고 언어는 그런 상징들로 가득할 것이다. 농부라면 농부다운 종류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상징은 살아있다. 상징이 등장할 때는 현재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로부터 정보를 전해받는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다. 경제학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놀랄만한 차이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시인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고칠 수 있는 지점이다. 경제학 이론들이 지나치게 허구적인 장치에 의존하는 반면 나이트가 보여주었듯이 시는 현실적인 것들을 다룬다. 시장 경제학의 지배적인 상징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다시 생각해보라.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의 재창자는 이성적인 자기애적 개인 간 국가 간 자유무역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정되는 것처럼 더 큰 부로 인도하리라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경제적 결과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주거나 외국에 재정적 원조를 주는 것과 같이 조종하려는 집단적인 시도가 당연히 그릇된 결과라 향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이미 싸게 사고 비싸게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말하는 순위 경제학자들이 은밀히 말한다. 그리고 2011년 현재 경제는 어떠한가? 부푼 희망의 어머니 절망의 정부여. 스티븐 진리약 루즈벨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뉴캐슬 대학의 경영학 미 법학 교수이다.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책 통계적 유의성이란 종교와 옥스퍼드를 졸업한 기네스의 양조 전문가의 윌리엄 S. 고셋의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유산이 기네소메트릭스에 관한 다수의 논문 등 통계학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진리학은 루즈벨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사회정의 연구 프로그램의 교수 진료로 참여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주립대의 경제학 대학원의 부교수이자 혈관형성재단의 운영 중이다.